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오늘 제목인데요. 사실은 2년 전에 문주사에서 책이 나왔는데 같은 제목입니다.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생명현상과 연기 그리고 공간의 제목으로 문주사에서 나왔는데 올해 6월 달에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강연해 주신 미우스타 주립대학 모회대 홍창수 교수님과 제가 같이 쓴 책입니다. 근데 코비드 때문에 제가 한국에 교육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자리를 내주시고 그래서 직접 이 책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할 내용은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그 안에서도 공안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안 유전자, 생명과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유전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DNA 중심의 패러다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토론을 하겠습니다. 논의를 하고, 그리고 불교에서 연기와 공의 관점으로 유전자를 해석을 하며 그 유전자는 자성 없이 공하다는 논의를 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유전자의 새로운 정의를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유전자란 무엇인가 했을 때, 유전자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유전자는 DNA지 DNA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80년 전쯤에 생명과학을 공부를 하셨고 생명과학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유전자는 염색체 아니면 유전자는 핵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 대답이 틀린 게 아닙니다. 80년도 전쯤에는 DNA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별로 없었고, 사실은 이제 69년 전쯤에 DNA의 분자 구조에 대해서 밝혔기 때문에 그전엔 사실은 염색체 이론에 대한 관심이고, 그리고 염색체 이론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전자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대답은 그 당시에 어떤 생명과학 이론이 팽배했고 어떠한 생명과학 이론이 우리에게 참이라고 받아들여졌나, 이런 거에 관계에 따라서 유전자의 대답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중반까지 굉장히 유명했던 예비 형성주의라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이 재미난 거짓으로 판명된 재미난 이론이었지만요. 그 당시에는 직접 그 토론의 중심에 섰던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어떻게 설명하냐, 아니면은 인생의 탄생을 어떻게 설명하냐에 대해서 이제 그 예비 형성주의자들은 완전하고 완벽한 성체가 정지 안에 있다. 정지 안에 있고 다만 그 사이즈는 굉장히 작고, 근데 완벽하고 완전한 성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어떠한 여러 변화가 오더라도, 폐하의 그 발생이 오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완벽하고 완전한 성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정불변한 어떤 것이 원래 만들어져 있고 폐하의 발생은 단지 그 고정불변한 성체의 사이즈만 커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이론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생명이란 어떤 것인가, 아니면 폐하가 우리 생명이 어떻게 형성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듯이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냐에 대한 이 기작,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고정불변한 어떤 것이 어디에 있고, 이 이론에서는 정자에 있고, 그것이 난자와 만나고 수령난이 되고 이러면서 단지 부피만 커지고 사이즈만 커진다, 이렇게 됐고요. 이러한 고정불변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어떤 질문을 하니까 네네. 괜찮습니다.
해달라고 했는데 안 꺼주시네. 안큰 사람들이 있는데. 예. 나중에 질문이 예. 굉장히 활발해지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고정불변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이러한 것들을 아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17세기 말 18세기에 나왔던 예비형성주의 이론은 거짓으로 판명됐지만은 이 우리의 그 갈망, 고정불변하고 완벽한 어떤 것을 찾는 어떤 것이 있다 하는 이런 갈망이 DNA 구조, 분자 구조가 밝혀지면서도 여전히 깃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전형질이라는 불멸한 고정적인 어떤 것이 DNA에 있고 이러한 유전 정보가 DNA에서 RNA로 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가서 이러한 것이 DNA에 있는 유전 정보는 고정불변하고 이건 완벽하기 때문에 나중에 대화를 형성하고 이럴 때 청사진으로 이용이 된다. 이런 우리의 갈망, 어떤 것을 갖고 고정불변한 어떤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갖고 그걸 갈망하는 것은 아마 17세기 말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캡터가 안 되네요. 저희도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생명과학 역사에서 유전자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나? 우리가 흔히 알듯이 맨델의 콩깍지 실험에서 유전자의 시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깍지 실험으로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이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이어지는 것 같다. 그 맨델 전까지는 19세기 말 전까지는 유전학이라는 것이 유전되는 어떤 것이 측정할 수 없는 어떤 미묘한 심오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맨델의 시작으로서 유전 형질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유전학이 시작된 거죠. 여태까지는 신비스러운 것들이 이제는 측정할 수 있는 어떤 학문으로 시작을 됐습니다. 그 이후에 1909년에 맨델스존이라는 사람이, 주한슨이라는 사람이 맨델의 인자를 유전자라고 명칭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현상에서의 변이 현상을 어떻게 관찰할까 해서 표현형과 유전형 이런 두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 다음에 1920년대 초파리 학자들인 모건과 뮬러가 유전자가 있다면은 유전자는 이러한 기능을 할 것이다. 근데 이 당시도 여전히 유전자는 DNA가 아직 DNA라는 걸 몰랐고요. 단지 염색체 이론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받아들이고 사용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전자가 있다면 염색체 선상에 놓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유전자는 자율적인 자기복제 기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이 기능이 있어야 되고, 단백질을 만드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유전자의 유전자의 속성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유전자가 있다면이라는 문구로 시작을 하는 예측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는 아직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그런 어떤 것이었습니다. 근데 1944년에 박테리아 학자들이 그 당시엔 유전자는 DNA라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됐어요. DNA가 RNA와 같이 염색 핵산이다. 그래서 박테리아의 그 전염률이 어떻게 옮겨지나 했을 때 보니까 DNA가 옮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DNA가 유전 형질을 옮기는 유전 인자인가 보다
라고 이제 거의 추측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왓슨 앤 크릭과 다른 사람들 1953년에, 겨우 69년밖에 안 됐죠, 지금으로부터. 1953년에 유전자, DNA의 유전자 분자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근데 분자 구조를 보니까 꽈배기형으로 이렇게 아주 단순한 구조예요. 이 구조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이 꽈배기를 풀면 한 스트랜드는, 배열은, 각각의 배열은 새롭게 생기는 배열의 어떤 주물이라고 하나요? 새롭게 생기는 것의 기본 바탕이 된다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새롭게 생기면 2개가 4개가 됐을 때, 이게 꽈배기가 풀리면 2개가 4개가 될 수 있고, 4개가 8개가 될 수 있고, 이러면서 유전 형질이, 이러한 단순한 꽈배기형에서 바로, 전달될 수 있다는 힌트를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바로, DNA 분자 구조를 밝혔던 사람 중에, 프랜시스 크릭이, 제안을 합니다. 가설을 제안하는데, 유전 형질은, 유전 정보는 DNA 안에 있고, 이 DNA가 RNA로 유전 형질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RNA에서 단백질로 유전 형질이 전달된다. 그리고 이런 전달되는 거는 일방 통행이고, 그러니까 DNA에서 RNA로 가는 거지, 그리고 RNA에서 단백질로 가는 것이 거꾸로 가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듯이, 이 화살표를 보시듯이, 어떠한 유전자들, 어떠한 분자들보다 DNA가 우선적으로 존재를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암시를 하죠. 그래서 크릭이 이러한 가설을 내자마자 생명과학에서 그냥, 확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면서 생명과학 사회에서는 그러면서 센트럴 도그마라는 명칭을 얻고 이거를 바탕으로 DNA 중심 패러다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DNA 안에 있고 그렇다면 DNA가 없다면은 유전 형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DNA 중심 패러다임은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패러다임이고, 근데 여기에서의 얘기는 유전자의 고정불멸한 지시 대상은 DNA다. 왜냐하면 유전 정보가 고정불멸해야 되고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가 고정불멸해야지만은 유전 정보가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로 이어진다. 그것이 만약에 이제 고정불변하지 않다면은 청사진이라고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청사진이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는 DNA다.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유전자는 무엇인가 했을 때 유전자는 DNA다.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 유전자가 DNA라는 동일 명제가 임플라이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유전자의 기능, 아까 이제 보셨듯이 어떤 것이 유전자라면은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해야 되고 변이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고 단백질을 만드는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기능을 DNA가 다 수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유전자는 DNA다라는 동일 명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쪽으로는 DNA의 모든 기능이 유전자가 해야 된다. 유전자가 수행해야 된다는 뜻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제시하고 싶은 거는 과연 그럴까? 과연 DNA만이 유전자의 기능을 갖고 유전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분자일까라는 이제 질문과 사실은 그걸로 논의를 지금 전개하겠습니다. 근데 1980년도에 1956년도에 크릭이 센트럴 도그마를 제안하고 그것이 이제 널리 퍼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생명과학과 과학의 기반으로 DNA 중심 패러다임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예외적인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좀 사례들이 조금 많은데요. 그 중에 몇 개는 줄였지만은 여전히 많습니다. 조금.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거는 DNA가 유전자고 유전자가 DNA라면 유전 형질이
DNA에 있기 때문에 유전자 그러니까 DNA의 모든 배열이 다 DNA는 모든 유전 형질이 다 프로테인으로 단백질로 가야 된다. 근데 지금 예외적인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DNA 안에 그 유전 형질을 전달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유전 형질을 전달하고 어떤 부분은 유전 형질을 전달하는 배열만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발견됐죠. 그래서 두 종류의 유전자가 발견됐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DNA 유전자고 하나는 그 DNA를 조절하는 유전자. 그래서 그러면은 유전 형질 모든 DNA에 있는 유전 형질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죠. 두 번째는 단백질을 형성하는 유전자 안에 다른 또 단백질을 형성하는 유전자가 숨어 있습니다. DNA 안에. 그래서 이제 크릭의 센트럴 도그마에 따르면은 한 유전자가 한 단백질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성하는 이제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유전 형질 안에 한 단백질을 형성한 유전 형질 안에 다른 단백질을 형성하는 유전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변칙적인 사례죠. 그 다음에 RNA에서 DNA가 아니라 RNA에서도 사실 여기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쪽으로 가도 됩니까? 네. DNA에서 RNA를 가는데 RNA는 사실 센트럴 도그마에서 그냥 전령자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이제 암시를 하는데 보니까 RNA에서도 어느 배열은 이렇게 접혀져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DNA에 있는 유전 형질이 RNA로 가더라도 RNA에서 전체 유전 형질이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 미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점점 복잡해지는데요. 사실은 뭐 생리현상이 그렇게 단순했다면은 재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그럴 리도 없겠고. 근데 단백질에서도 단백질이 이제 아미노산이 머추어되면은 단백질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너무 자세한 얘기고요. 근데 그 사이에 부단백질 변화 과정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DNA에 있는 모든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가더라도 그럴 리는 없다는 걸 벌써 여기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지만 단백질조차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대1 DNA와 단백질 간의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걸 벌써 얘기하고요. 이 두 번째 화면 지금 이제 보여드릴 세 가지의 예는 더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 정보는 DNA 안에 있고 DNA가 다른 분자들의 예를 들면은 RNA나 단백질보다는 우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이러스 중에 레트로바이러스는 유전 기능을 하는 그 유전자가 DNA가 아니라 RNA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심각한 변칙적인 사례죠. 그 다음에 이제 RNA도 센트럴 도그마에서 DNA에서 RNA에서 단백질로 가는데 RNA는 그저 그런 전령체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 나오는 발표로는 RNA조차 고유한 자기네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는 전령체가 아니고 그들만의 이제 기능으로 또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DNA도 조절하고 단백질도 조절하고. 그러니까 그려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복잡해집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복잡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태까지 너무 단순한 거를 이제 믿어왔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한국에서 유명해진 굉장히 나쁜 의미로요. 광견병 사태가 일어났을 때 프리온 단백질, 프리온 단백질은 DNA에 관계없이 단백질이 유전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형태를 바꾸면서 전형적인 유전자 나쁜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기능을 하는 것이 DNA만이 아니고 RNA도 될 수 있고 단백질도 될 수 있다는 이런 변칙적인 예외적인 사례들이 나오면서 지금 센트럴 도그마 69년 전에 발표했던 그리고 이제 왓슨 크릭이 DNA 분자 구조를 발명하면서 제안했던 그 센트럴 도그마에 문제가 생겼고 따라서 센트럴 도그마가 시작하고 지지하고 있는 DNA 중심의 패러다임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갖고서 불교의 연기와 공으로 그 유전자를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는 이제 시도를 해봤습니다. 유전자를 다시 이제 설명하기 전에 연기와 공에 대한 간단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6월 달에 이제 홍장욱 교수님도 여기서 얘기하셨겠지만 저는 이제 더 간단히 연기란 붓다가 얘기한 연기란 모든 것이 만물이 조건에 의해 생성, 지속, 소멸한다는 뜻으로 조건적인 존재가 만물의 존재의 양상이다 하는 게 붓다의 연기의 가르침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존재 세계를 꿰뚫는 진리로서 모든 곳에 다 큰 현상이나 아니면 미시세계까지 모두 관통하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연계의 진리를 가지고 연계의 이제 만물이 조건에 의해서 생성, 지속, 소멸한다는 것은 어떤 것도 다른 것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므로 스스로게끔 만들어주는 자성을 가질 수 없다. 초기 대승불교에서 공사상을 이제 설명하는 얘기죠. 그래서 만물은 자성을 결여해 공하다. 만물이 공하다는 이 양상조차 초기 대승불교에서 생각하는 존재의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연기와 공의 붓다의 가르침을 가지고 다시 유전자는 DNA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명제를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유전자가 DNA다 라면은 유전자가 DNA면 DNA 없이는 유전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DNA는 유전자의 자성이다. DNA가 자성이기 때문에 자성은 고정불변해야 하기 때문에 DNA는 고정불변하다. 라는 이제 논의를 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DNA는 고정불변할까? 아닙니다.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환경에 의해서 DNA 구조가 바뀌고 DNA가 어느 부분이 이제 누락되고 이럴 수도 있죠. 햇볕 아니면 엑스레이, 화학물질, 또 최근에 밝혀진 거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DNA의 구조나 배열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산소 분자의 배열, 그러니까 산소 본디지도 바뀌고 이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DNA 끝부분을 텔로미어라고 명명을 했는데 DNA 끝부분이 짧아지면서 DNA 분자의 전체의 길이가 변합니다. 그래서 고정불변하다면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환경에 따라 그 DNA가 바뀐다는 것은 고정불변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포 안에 DNA가 있는데 이 세포가 우리 몸에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세포가 계속 옛날 세포가 새 세포로 교체됩니다. 거의 소용돌이처럼 교체된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위벽의 세포가 5일마다 새 세포로 교체되고, 그 다음에 표피 세포가 한 일주일, 5일에서 일주일 만에 새 세포로 교체되고, 백혈구, 적혈구는
4주나 2개월에 한 번씩 새 세포로 교체되고 이러면서 세포가 계속 교체됩니다. 근데 그 세포 안에 DNA가 있는데 DNA도 세포가 교체될 때 같이 교체된다고 금방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동전이 있는데 같은 동전이 있지만은 이 옛날 동전이 새 동전으로 교체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 동전 안에 DNA가 있다면 이 DNA도 교체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DNA는 계속 교체되고 있습니다. 세포가 교체될 때. 네. 그래서 DNA가 자성이라면은 유전자의 자성이라면은 고정불변해야 되는데 고정불변하지 않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DNA는 유전자의 자성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유전자의 기능이 유전자의 자성이 될까? 하고 이제 반문할 수 있죠. 근데 유전자의 기능이 자성이 되려면 고정불변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의 기능이 변합니다. 예를 들면은 DNA에 갑자기 많은 돌연 변이가 생기면 그러면은 이제 유전자의 기능이 예를 들면 자기 복제 이런 기능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유전자 기능이 자성이라면 고정불변해야 되고 환경에 의해서 변화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계속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의 기능도 고정불변하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시면 끄겠습니다. 지금 줌으로 보고 계신 분들 네,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제 강연에 들어오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 세션이 있기 전에까지는 그냥 음성어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DNA가 자성이 될 수 없고 왜냐하면 고정불변이 없어요. 제가 다 안 지웠나요? 네. 네. 전체적으로 질문 게 있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제일 밑에. 이거 더보기인가요? 아니요, 여기 제일 밑에 마이크 모양.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이지를 않아요. 여기를 땡깡. 이거 저희 건데. 우리 거예요? 네네. 그럼. 예, 할 수 저도 있는데 지금 당황스러워가지고 잘 안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스피커? 여기는 나와요. 자, 그러면은 DNA는 자성이 될 수 없고 유전자의 기능도 자성이 될 수 없고 유전자는 자성을 이뤄 공하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와 공으로 유전자를 이제 다시 재해석해 보았더니 이러한 결과가 이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고 공한 유전자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러한 공한 유전자의 불교적 논의로 생명과학에서 센트럴 독마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DNA 중심의 패러다임의 문제가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새로운 대처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 나중에 질문 시간이 있으면은 좀 받고 그러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 화면이 호환이 잘 안 되네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제안하는 유전자의
정의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센트럴 도그마와 DNA 중심의 문제, 패러다임의 문제점,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17세기 말과 18세기에 유행했던 예비 형성주의에서 암시했던 어떤 것이 고정불변하고 그 다음에 완벽하고 완전한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게 그리고 그러한 어떤 것이 우리의 생명체의 발생을 결정한다 하는 이 결정론적인 그런 이제 뜻이 DNA 와서도 DNA 분자 구조에 와서도 깊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게 불교적 불교적 영계와 공의 시각으로 유전자를 공한 유전자로 자성 없이 공한 유전자로 보자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끝난다면은 다른 분이 그러면 제안한 게 내가 제안하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사실 제가 제안하는 거는 철학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깊게 들어갈 수는 없고 지금 이제 유전자의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920년대 초파리학자들이 유전자가 있다면 유전자 기능은 자기 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변이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단백질을 만드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속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이러한 기능들을 보면은 과연 이렇게 활발한 기능들, 다이내믹한 기능들을 DNA 같은 정적인 분자나 예를 들면 RNA나 프로테인 같은 단백질 같은 정적인 분자들이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안하고 싶은 거는 유전자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정적인 분자들, 낱개의 분자들이 아니고 역동적인 분자들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자들의 관계들로 생각을 하면서 유전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것을 찾자 하는 게 저의 이제 제일 처음 제안이고요. 그런 거에서 그런 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전자의 새로운 정의, 유전자란 그때그때 주어진 유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분자들이 관계로 생각을 하자. 근데 모든 그때그때 주어진 유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분자들을 저는 이제 분자 모듈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분자 모듈로서 그래서 유전자는 분자 모듈이다. 근데 분자 모듈을 이렇게 보면은 분자 모듈의 구성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자들의 관계입니다. 이 분자들의 관계는 그때그때 주어진 유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들이기 때문에 고정불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듈조차 이들의 모듈의 구성원이 분자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분자들의 관계가 변하면은 모듈의 활동 강도도 변하고 모듈도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듈이라고 유전자를 모듈이라고 정의를 하더라도 모듈은 고정불변하지 않다. 그래서 모듈 자체도 자성이 결여되어 공하다. 어떻게든 이렇게든 저렇게 보더라도 유전자는 공하다. 자성 없이 공하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를 조금 받으시겠습니까? 요 안에서부터도 한번 해봐주시면. 네. 자성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자성요? 내성, 자성은 어떤 것을 어떤 것이게끔 해주는 어떤 것. 예를 들면은 물이 있다면 물의 자성은 무엇인가? 그럼 물을 무리게 만들어주는 어떤 것. 지금 21세기에서는 아마 유전자가 물의 화학 구조를 얘기하겠죠. H2O. 네. H2O라는 것이 물을 무리게 만들어주는 자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하는 거죠. 네? 구조. 구조요? 네, 물의 구조지 그게 물의 자성이냐 그런 질문 같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서양 철학에서는 자성을 에센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intrinsic nature, 내적인 어떤 본성, 내적 본성. 그래서 intrinsic nature에서 에센스를 할 때 에센스는 그것이 없으면은 그것일 수 없는 그 에센스가 없다. That without which something cannot be self. 그거는 이제 어떤 것이 그것이 없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성이라면 자성이 있다면 사실은 자성이 없거든요. 이제 자성이 있다면 만약에 나한테 자성이 있다면 나를 나로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이제 나라는 셀프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넌 셀프라는 게 이제 무아라는 얘기죠. 근데 생명과학에서 자성이라면은 에센스라면은 지금 이제 서양 생명과학에서는 전부 다 본질주의 에센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고양이를 고양이게 만들어주는 에센스는 무엇일까요? 고양이를 고양이게 만들어주는 에센스. 그 에센스가 없다면 고양이는 고양이일 수 없고 고양이가 고양이 아닌 것으로부터 구별할 수 없게 되죠. 에센스가 있다면 고양이를 고양이 아닌 것으로부터 고양이로 구별시키고 고양이를 또 고양이로서 확인시켜주는 것. 그게 에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에센스를 어떤 사람들은 자성과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제가 이제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에서 얘기하는 자성은 제가 이제 에센스와 같이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논리를 전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쥐인의 에센스는 유전자의 에센스는 그러면은 DNA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다면 DNA라면은 유전자의 에센스가 DNA라면 DNA는 고정불변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고정불변하지 않다. 지금 보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제 설명드렸듯이 고정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DNA는 에센스가 될 수 없다. 그럼 유전자는 에센스가 결여된 어떤 것이다. 다른 분 또 뭐 추가 답변을 해주시는지 아니면은 오늘 처음 영상에 있는 말인데요. 오늘 감이 너무 아직 반면 있게 듣고 있는데 제가 80년도에 그 조계사에서 백보자부패 할 때 큰 스님들께서 우리 몸이 열애장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퀘션 마크였거든요. 왜 우리가 열애장이라고 얘기했을까? 오늘 교수님이 이 강의 들으면 좀 틀릴 것 같아요. 그래야 유전자, 그것이 우리 몸에 하나하나 낮춰서 그 전체 몸의 열애장이라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오늘 아주 풀렸어요, 제가. 고맙습니다. 풀리셨다니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DNA는 변합니다. 변하고 연기하기 때문에 열애장이 변하고 변합니까? 연기하나요? 그런가요? 네, 그런가요? 네. 제가 관련해서 코멘트 좀 하면 안 될까요? 하세요. 네. 마이크를 좀 들고 하시면 인터넷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기 열애장 불성 같은 것은 마치 그러니까 유전자와 이제 비교해서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서양 철학에서 라이프니츠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말한 그 예정 조화설 비슷한 거 해가지고 모든 존재자는 모나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모나드 하나에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식, 모든 것에 씨가 들어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마치 열애장도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이미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애장을 모나드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있고, 일단 오늘 이제 DNA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DNA와 모나드가 같다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DNA와 열상과도 이제 연결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해하기로 유성영 교수의 논의의 취지는 그런 열애상은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이는데, DNA가 어떤 자성을 가지고 존재할 수 없고, 공하듯이 열애상이라는 것도, 이건 이제 불교 큰 스님들이 무척히실 말씀이지만,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한테, 저희들이. 근데, 그러한 열애상이나 불성의 존재의 이제 회의를 품는 논의죠, 이게 사실. 이제 그런 것도 공하다. 반대하시는 분은 많습니다. 네, 방금 홍창선 교수님 말씀이셨고요. 저는 외대 철학과 김원미 교수인데요. 이제 참나주의 반대하시는 것으로 혼나셨다는 뜻인데, 열애장, 전 좀 달리 해석을 해서, 지금 우리, 유선경 교수님을 보충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홍창선 교수님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열애장이라는 말이, 열애라는 말이 사실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로 보일 건지 잘 의심스럽거든요. 열애 그러면 레자가 있지 않습니까? 온다는 뜻이에요. 여거 그러면 간다는 뜻이 있고, 여여 그러면은 가는 건지 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 말이잖아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애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실체가 꼭 있다기보다 열애면 오는 거고 검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변화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열애장이 고정된 실체라기보다 변화하고 있는 어떤 같은 거라고 하면, 오늘 말씀하신 이제 DNA가 변화한다는 얘기, 그래서 자성이 사실은 뭔가 실체나 기체로서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무자성의 그런 원리하고 연결되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 캐나다의 유니버시티 오브 워런에서 환경학을 전공한 사회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리차드 기든스의 셀프진을 읽고 제 사회과학부에서 아주 시원하게 그것에 대해서 토론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독일의 신경생물학 정신의학자인 분이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책을 쓰셨어요.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책을 읽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스님께서 DNA 중심 패러다임의 붕괴라는 말씀을 하셨고, DNA는 불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들었고, 여기 서울과학부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인간이 생물학적 본성으로 공감과 공존을 바탕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강의 중에 말씀하시던데, 이 DNA 인간 친화적이며 사회적 태도, 환경적 요소, 생활 방식에 반응한다는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시던데, 이 공감하는 유전자의 대략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분자한 머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분자들이 관계에 의해서 변한다. 이것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으면서 제가 최근에 읽은 공감하는 유전자, 이것과 함께 불교적인 관점에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제가 이쪽이 전공은 아니지만 굉장히 철학하는 사람으로서 셀프진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울분을 막 그랬던 그 기억이 나면서 굉장히 유익한 강의였고요. 즐겁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코멘트. 여기 한 분이 네. 얼굴이 안 보인다고. 네. 잠깐만. 네. 네. 네, 저는 인터넷에서 강의 주제가 아주 흥미롭고 해가지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근데 저는 생물학 쪽에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교수님께서 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그 선대에 그 이야기했던 그 유전자에 대한 정의하고 그 유전자의 기능에 대한 정의가 근대 과학에 의해서 지금 교수님께서 그 DNA와 RNA와 그 단백질 자체에서 이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굳이 옛날에 쓰던 용어인 유전자와 그리고 그 유전자의 기능에 대한 그런 것들을 현재까지 구수할 필요가 없이 그냥 새롭게 지금 나와 현재까지 구현된 현상에 의해서 역으로 또 정리해 나가면서 하는데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과학적으로 좀 타당한 그런 태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새롭게 정리하신 그 분자 모듈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하신 교수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건데, 듣기로는 그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에 관한 내용이 또 분첩이 되고 보니까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명확하게 감이 오지를 않아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정확히 보셨는데, 이러한 이제 유전자의 개념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서양 생명과학 철학자들도 이제 여러 그 새로운 제안을 많이 합니다. 제일 극단적인 제안은 이제 켈러가 제안, 유전자라는 거를 완전히 없애버리자. 유전자라는 단어를 없애고, 이거는 20세기의 그 구태의연한 개념이다. 아예 없애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측도 있고요. 근데 또 반대쪽은 완전 다른 극단은, 유전자를 없애면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뭔가 유전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따라오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없앨 수는 없다. 근데 이러한 이제 두 극단의 중간에 쓴 사람들은 그러면은 유전자를 유전자로 하지 말고 DNA나 이런 걸로 대체해버리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유전자로 그러지 말고 DNA 몇 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또 새로운 지금 이제 두 줄기는 활발히 얘기하는 이제 논의는 유전자를 그렇게 DNA로 하지 말고 미케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레큘러 미케니즘을 얘기하고, 근데 미케니즘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 나온 게 이제 레귤레토리 조절적인 미케니즘에서 미케니즘의 네트워크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많은데요. 그 네트워크, 레귤레토리 네트워크가 지금 이제 조금 우세가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를 예를 들면은 하나의 공이라고 생각하고, 야구공이나 아니면은, 빌리아드 볼이라고 생각하고, 그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와 관계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흔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이런 분자 네트워크를요. 그래서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와 유전자 사이의 관계들을 맺는 그런 네트워크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부류가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은 또 한쪽은 유전자를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프로세스가 하는데, 사실은 최근까지도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많습니다. 근데 저의 그 모듈을 지금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모듈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모듈이라는 거는 기능적인 개념입니다. 기능. 그러니까 유전자의, 기능이 그때 주어진 유전자의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에 참여하는 모든 분자들의 관계들을 모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능적인 이제 개념이죠. 근데 저의 모듈과 미케니즘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사람의 모듈은 좀 다릅니다. 거기서도 모듈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모듈은 유전자를 상정을 하고 유전자와 유전자의 관계를 생각하는 모듈이고, 저는 유전자를 완전히 파괴를 시킨 다음에 분자들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모듈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네트워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DNA 중심 패러다임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전자라는 걸 상정하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DNA 중심 메커니즘 패러다임이 아니고 분자 중심, 특히 분자의 관계들의 중심을 한 메커니즘 속에서의 분자들의 관계다. 그거를 분자들의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도 해도 좋고, 아니면은 제가 그냥 명명한 모듈이라고 분자 모듈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차이죠. 지금 얘기 나오는 네트워크, 조절적 네트워크, 초파리에서의 조절적 네트워크, 그 안에서는 유전자가 있고 DNA가 유전자라는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DNA 중심 패러다임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DNA 중심 패러다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을 매서 게임을 하지 않고 분자들의 관계인 패러다임, 지금 아직 성립은 안 됐지만요, 제가 제안하기를 그러한 패러다임이 성립되면 그 안에서 얘기를 해보자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지금 도킨스 얘기하시고 했는데, 도킨스도 DNA 중심 패러다임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DNA가 유전자고 유전자가 셀피시 유전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한 것조차 DNA가 유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전자는 DNA도 될 수 있고 RNA도 될 수 있고 단백질도 될 수 있고 또 좀 더 세분하면은 구조적인 DNA 시퀀스 될 수 있고 아니면 조절적인 DNA와 구조적인 시퀀스를 합한 걸 낼 수 있고 그래서 DNA 유전자의 기능을 하는 유전인자는 굉장히 여러 종류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여기 DNA 중심 패러다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해석을 해보려고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실 때는 누가 유전자를 DNA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고정불변하고 계속 인디어링 한다면은 그거는 저는 이제 불교와 상응하지 않는 불교와 함께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NA 중심이든지 아니면은 다른 아까 얘기하셨던 분 하든지 네 그런 뜻이죠. 네. 사장님 카메라가 안 보이는데 주는 사람이 아니요 지금 보이네요. 질문 여기. 카메라 네. 얼굴이 안 보인다고. 여기 질문 드립니다. 네, 질문 드립니다. 유전자 주인의 발견 이후에 근자에는 주인이 생명현상의 독단적이자 결정적이보다 환경과의 관계 속에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는 에피제네틱스, 후생유전학에 주목받고 있는 것을 압니다. 교수님께서 제안하시는 분자 모듈과 에피제네틱과의 관련이 어떻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 굉장히 좋네요. 에피제네틱스와 제네틱스, 그러니까 유전학과 후생유전학의 이 이분법은 DNA 중심 패러다임에서 이루어지는 이분법입니다. 사실 그렇고, 후생유전자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후생유전자의 정의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1957년 와딩턴이 이제 후생유전자라고 먼저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때 와딩턴의 후생유전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후생유전자의 이해와 다릅니다, 사실은. 그때의 후생유전자와 대응하는 카운터 파트는 유전학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DNA도 나오고 이런 유전학이 아니고 사실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17세기 말의 예비 형성주의에 반하는 것이 후생유전학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딩턴이 얘기했던 후생유전학은 주인을 얘기를 하고 주인에 관련된 어떤 랜드스케이프, 환경들도 얘기하는 이런 게 그러니까 후생유전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1900년대 조금 94년인가에
라빈 할러데이인가 그 사람이 이제 유생유전학을 와딩턴의 후생유전학이 아닌 같은 말을 쓰면서도 다른 의미로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그 혼동을 일으키는 이론인데요. 그때 이제 94년에 얘기했던 후생유전학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DNA 선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변이들이 유전된다. 라는 게 이제 후생유전학인데, 지금 이제 결과는 DNA 선상에서 이루어지는데, 배열이 바뀌는 거를 그럼 DNA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 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냐, 이런 아주 경계를 짓지 못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전학과 후생유전학은 지인이 DNA라는 굳건한 믿음을 전제로 한 DNA 중심 패러다임 안에서의 이분법이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분자 모듈, 새로운 유전자의 정의는 이런 이분법은 저한테는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DNA 중심 패러다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분자들과 분자들의 관계의 패러다임이 지금 성립은 안 됐지만은 성립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 분자 모듈은 후생유전자에 걸린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은 만약에 DNA 중심 패러다임에서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분자 모듈을 후생유전학 팩터라고 생각할까 말까는 그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저는 DNA도 분자 관계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는 후생유전학과 유전학의 이 이분법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이분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에서는 그 열애장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시는 거네요. 예. 아니 혼자 샀다니까. 과학자들이 열애장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그것은 이제 우리 불교에서 특히 저는 철학 쪽이라기보다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과학했지만 열애장 한 번도 배운 적 없고 지금 물리학자들 중에 열애장으로 물리학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의학이나 의사 선생님들도 열애장 가지고서 의학하신 분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불교와 과학을 접목하는 단계에서 그 열애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불교 저는 아마 저 사람이 전문가지 저는 아닌데. 근데 부처님의 연기의 가르침과 그다음에 초기 대승에서 말하는 공의 관점을 가지고 과학을 알아봐야지 과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김호연 선생님께서 해석하신 방식의 열애장이 아닌 종류의 좀 더 다른 쪽을 해석하는 열애장 개념을 가지고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열애장을 근데 저는 이제 여기 김호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애장을 해석한다면은 하등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보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불순의 열애장을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준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좀 계시고, 조금 계시고. 근데 이제 한문하는 입장에서 보면 왜 열애장을 그렇게 동정적으로 해석해줘야 되냐라는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여태까지 보면 그렇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그런 문헌도 많고, 선생님 분명히 대승리 신론 많이 공부하셨을 텐데, 대승리 신론 봐도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해석한 사람도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건 이제 학문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으냐만의 문제지, 저는 열애장이 아니라
그 연기와 공까지만 해서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우리가 과학에서 그다지 많은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또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 열애장이나 불성이나 아니면 힌두교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는 과학자는 하나도 다루지 않는 개념입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까 저렇게 번지면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복잡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물리학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생명적입니다. 너무 복잡해. 우리는 그저 두 개 관계만 이렇게 따지거든요. 전자와 전자가 어떻게 반응하냐. 저 핵과 이 전자가 어떻게 원자를 형성하냐. 이 두 개부터 출발하고 세 개만 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왜 이렇게 뺑뺑 도느냐. 이런 것만. 그거 다 점으로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역사, 과학사를 보면은 처음에 그 철학과 물리학을 같이 하다가 그 다음에 발전되는 게 화학이에요. 화학은 조금 더 복잡한 걸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 못 가고 생물시대로는 요즘엔 뭐 생물해야 돈 버는데 생물시대에 오면 짧아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되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돈은 되고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물리학하는 사람은 팔리질 않아요. 얘기가 너무 단순하고 정확하고 그거 이상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저 사인 대표님이 심리학하고 물리학을 한번 이렇게 책을 내보자 그래서 얘기한 것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인데 또 너무 다르니까 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오히려 있어요. 근데 지금 생명이 제일 골치 아파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분자들을 모아놓고 그것들을 모듈을 생각하고 이름을 붙이고 현상 또 조금 다르면 다르게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 학파들이 생기고 그게 벌써 한 200년 된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언제쯤 생명 쪽에서는 이 조금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이 알아듣는 그런 그 해결은 아니고요. 그래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것으로 정착이 되겠습니다. 저는 DNA라고 20세기는 DNA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조금 이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저는 생명은 너무 복잡해서 답을 혹시 해줄 수 있는지 그것만 한번 해주고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뭐 얘기 나온 거면 유전자 가위도 사람들이 다 알고요. 그렇게 복잡한 현상이고 방법론인데 유전자 가위, 그 다음에 안성맞춤 아기들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속속들이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지만 대강은 다 어떻게 해서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그 생명과학에 대한 이해도는 계속 깊어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이것이 맞고 저것이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틀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유전자 가위, 맞춤형 아기들 이런 것도 전부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DNA가 절대적이다, 고정불변하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방법론과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얘기인데요. 17세기 말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비 형성주의가 나왔다가 굉장히 이제 쓰러졌는데 그 유전자 가위나 맞춤형 아기들도 다 거기에 연결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DNA나 유전자를 고정불변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연히 어떤 차가 DNA 안에 해로운 이제 배열이 있다. 그럼 그 해로운 것만 싹둑 잘라내면은 우리는 다시 완벽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이제 깔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아기도 이제 유전자 가위에서 지금 다시 이제 나오는 얘기니까. 과연 그러면 그렇게 고정불변하고 변하지 않은 것이 있나? DNA는 아니라고 이제
자기 DNA, 이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논의했듯이 DNA는 구조불변하지 않다는 게 이제 나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유전자 가위가 나와가지고 그 노벨상도 받고 이랬지만은 사실 그게 가능한가라는 게 실제적으로 가능한가, 100%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가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싹둑 잘라지는 부위가 생각보다 많이 잘라졌다면은 생각보다 많이 잘라진 부위 DNA가 만약에 이로운 DNA를 우리가 잘라냈다면은 그러면 나중에 태아가 발생하고 생겨나고 그 다음에 생식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진짜로 100% 그 부분만 자르게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나? 만약에 예를 들면 기술이 발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거는 유전자조차 변하기 때문에 싹둑 잘라봤자 변하는 부분은 또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생명과학의 결과를 100% 맹신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저버리는 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맹신하지 않고 저버리지도 않고 중도를 택하면서 우리가 항상 뛰어있으면서 주시하게 이것이 진짜로 맞는가 안 맞는가를 살펴보는 게 그게 이제 과학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근데 저는 물리세계가 더 힘든 것 같은데요. 원래 자기가 전공 안 하는 건 어렵죠. 네. 네.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이런 것들이 언제쯤 어떻게 좀 결과가 나오실 건지 어쨌든 네. 나와도 또 바뀌겠죠. 네. 나와도 또 바뀔 거예요. 힘없이 변형이 네. 또 보세요. 여러 이론들이 생명과학에서 이론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쓰러지고 소멸되고 다시 나오고 쓰러지고 소멸되고 확인되면서 또 아니라고도 밝혀지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연기 현상을 직접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여기는 이제 관계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주 하늘하고 지금 우리가 예상이 되는데, 물리에서는 근본적으로 물질하고 에너지하고 그냥 확 바꿔버리면, 예를 들면 요즘에 핵폭탄이 있는데, 핵폭탄이 뭡니까? 물질이 있는데 그거 에너지가 바뀌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에너지로만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상상 못하는 변화가 아주 근본적인 물질에서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복잡한 데서 변화가 없으리라는 것은 도킨스는 난 믿지 않아요.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서양사람들의 출발인데 그걸로 장사 많이 합니다. 또 너무 많이 씁니다, 당분간. 근데 처음부터 저는 불교하는 사람은 그걸 믿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마 박사님도 불교를 해서 그렇게 해석하는지 그렇게 해석해서 불교를 다시 가까이 오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제 생각이나 또는 물리학계에서 그런 변화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세계 그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근본 에너지에서도 이렇게 복잡한 데서는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통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통계. 예를 들면 여기 위벽에 있는데 이렇게 빨아들이는 영양소 빨아들이는 게 있는데 거기서 분자 레벨로 가서 부딪히는 게 수억 번 부딪혀서 겨우 이렇게 맞는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런 통계적인 문제에 가깝다.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보다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가 하는 말씀하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요. 생각하기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야기로는 지금 환원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이제 생명과학에서 물리 세계는 단순하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또 다시 확률적인 우리의 인식 체계로만 이제 환원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할까요?
철학적으로 깊게 들어갈까요? 아니면? 짧게 답하시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환원론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이제 극단적인 환원론이면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가능한가? 생명 현상을 확률적으로 해석을 하고 생명 현상을 확률적인 그 수식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그 극단적인 환원론의 한 얘기고요. 그런 것이 이제 만약에 가능하더라도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들을 이해를 시킬까? 인식론적으로 그러면 생명이라는 게 그런 확률인가? 확률의 어떤 체계인가? 어떤 사람들 극단적인 환원론자들은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과학은 생명과학대로 나름대로 어떤 그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생명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다른 것들과 다른 학문과 그 구별되는 것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생물학적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능. 그러니까 생명과학 이외에 밑으로 떨어질수록 기능이라는 개념이 이제 사라지고 다른 이제 관계로 얘기를 하는데 생명과학에서는 특히 기능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유전자의 기능이 무엇인가, 날개의 기능이 무엇인가, 뭐 이러면서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환원시키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것인가? 라는 의미도 들죠. 아름답다는 것은 인식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사람들을 설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인식론적 환원론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네. 무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제 제 강연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줌에서 계속 있어주시고 한 여러분들께 진짜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